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길게 편집 예. 잘 하시겠지 뭐. 다음 챕터는 이제 국민을 적대시한 국가. 이건 이전에 예. 변호사님이시죠. 또 이 제목도 굉장히 이 세월호 참사의 사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가가 그 희생자를 배려해야 될 국가가 왜 적대시했냐,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월호 참사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자를 묻는 순간 정부 자체를 내려와야 될 정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는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배려하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희생자들을 적대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요청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런 방식들이 팽목항에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16년 6월 30일 그 일기 특조위 강제 해산까지 계속 되었다. 거기에 반해서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들을 해온 것을 보면, 그 국가가 가족들을 적대시한 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희생자분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같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연대를 해줘서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에 많은 내용들을 채워 나간 그런 어떤 기관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사무처님? 그냥 제목에 다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당시에 50년 가까이 살았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사 당시에는 되게 무능한데 적대시할 때는 되게 유능한 거야. 엄청 유능한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 나쁜 짓은 참 잘하더라고. 그거예요. 뭐 별거 없어. 그냥 너무 잘해. 이런 거죠, 뭐.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 질문이, 사실 참사가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그 참사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였잖아요. 팽목항에, 그리고 진도체육관에. 뭐 제가 알고 있는 현대사모는 비 오는 날 노란 우비를 준비해가지고 가족분들한테 나눠주고.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잠수사분들은 국가가 부르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한 사람 더 생명을 구하겠다고 다 달려왔잖아. 자기 일상을 내팽개치고. 그런데 국가가 그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 민간 잠수사 두 분이 희생됐는데 그 희생된 한 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잠수사분들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왜 그게 우리 민간 잠수사입니까? 저희가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까? 앞으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저는 다가왔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 김관웅 잠수사가 국회에서 하는 발언이죠. 근데 뭐 관웅이하고 저 이제 호영 모델하는 사이라서 좀 더 아프긴 한데 당시에 이제 팀장으로 있던 이제 공우영 잠수사를 국가에서 이제 과실치사로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건데 고발을 한 건데, 재판에서 제가 마지막 재판까지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공우영 잠수사가 무죄가 나왔고 재판부의 판단은 당시에 당시 그 현장에 제일 높은 사람, 해경청장이었죠.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재판부에서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한테는 기소까지 했는데 검찰이 당시에 그 제일 높은 해양경찰청장은
기소를 안 한 거죠. 수사도 않고 기소를 안 한 빨리 거죠. 수색하라고 독촉했던. 그 사람은 하지를 않은 거죠. 이게 좀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나중에 또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꼬리표에 보면 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좀 마지막 이 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국민을 적대시한 국가의 폭력이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월호 참사라는 이 참사 자체가 바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폭력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테러야, 테러. 무슨 폭력이야, 테러. 자, 다음 챕터.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건 또 우리 차장님이 또 주로 읽으셨죠. 치유할 수 없는 상처죠. 저는 이게 소제목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싶은데. 아무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우리 그 생존한 우리 단원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힐링, 이 치유라는 그 명목으로 진짜 2차 피해를 줬거든요.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2014년 그 4월 말경부터 4월 말경부터 그 안산에 그 중소기업연수원이 있어요.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실험 대상자인 줄 알았다. 이 정도로 2차 폭력을 가했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로지 팽목에서 제 큰 녀석 건우만 생각하느라고 작은 녀석 둘째 녀석 정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도 놓쳤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른 자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서 뭐 대책이나 제도 개선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을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국가가 어디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을 아마 이 종합 보고서 그 저자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네. 권고안에도 나오고요. 네. 나오기는 하는데 뭐 지켜야지. 뭐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모르모트냐 실험 대상자냐 하면서 했을지 몰라도 당시 기자들이 너무 극성이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좀 다친 아이들은 고대병원이라든지 당시 했는데 병실로 막 기자들이 들이닥치니까 막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일부러 뺀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모른 거야. 어찌 보면 이게 생존학생 부모님이 이제 했던 자구책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들이 했던 자구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않으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연수원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산 이렇게 분지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 그 사진을 찍는 거야. 인간들이. 기자들이. 그래서 뭐 하루하루 정황을 뭐 일상을 보도하듯이 애들이 뭐 언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역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지네는 기자들은 뭐 얘기하기를 뭐 다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그 친구들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때 트라우마가 크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옥에서 나왔잖아요. 뭐 저희 그 부모 엄마 아빠들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바로 눈앞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잃었으니까. 친구들을 잃었잖아요. 손잡고 그 있던 친구를 아픔이, 놓쳤으니까. 그 아픔이 아마 못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아프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다음 챕터 세월호 참사라는 꼬리표. 이건 제가 했는데 꼬리표 안 보이는데? 꼬리표 있잖아요. 이게. 다 갖고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눈치 보이고. 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저희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건 아빠의 그 역할이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마찬가지, 아빠도 마찬가지, 새끼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게 어찌 보면 원초적인 뭐랄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옆에서 자극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엄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잠수사들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다 거기, 이게 다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라는 이 꼬리표가 좀 보면 그래요.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거든요. 세월호는 지금 목포 신항에 있어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세월호 유가족인 줄 아는데, 이 세월호 참사라는 이 꼬리표가 아마 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걸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지금 생존자들, 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 그렇게 된 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꼬리표를 창피하거나 귀찮아하지 말자. 오히려 난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어. 그냥 오히려 그냥 당당하자. 이제부터라도 아니 그래 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야. 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다른 일 하는데 니네한테 패키친 거 있어? 아니면 니네 뭐 한 거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차라리. 뭐 이제 지금 이제 술을 끊었어요. 저 술 안 먹어요.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술자리를 낄 수는 있잖아요. 술 안 먹더라도. 그래서 당당하게 먹어요. 음식 같은 거 먹고 이야기하고. 다만 그 술자리 주제가 세월호 참사가 되는 건 맞죠. 그게 되려면 저는 일어나 버리죠. 그 대신 당당하게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랑 물어보면 맞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난 꼬리표라는 자체도 내가 생각이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저도 이게 세월호 꼬리표인가요? 사람들이 성당에서 세월호 진실이 밝혀졌어?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꼬리표? 그렇죠. 조사관 출신들은 다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이건 좀 짧아요. 짧아서 이 챕터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연대. 야, 이거는 우리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아니 난 내용이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연대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연대의 내용 속에는 진실과 정의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그 연대는 연대 속에서 굴곡이 있겠죠. 이게 피크를 칠 때도 있을 것이고 바닥을 칠 때도 있을 텐데, 그 진실과 정의라는 그 연대 속에는 피크와 바닥을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밟아온 그런 시간들을 보면 처음에는 개별 우리 아빠 뭐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의 그 단원고라는 그 어떤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족 KB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가족 KB회 단체를 또 외곽에서 지원해주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성과가 어땠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대 활동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12구 참사뿐만 아니라 수없이 있을 참사들에 있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연대는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진실과 정의뿐만 아니고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그러니까 누가 있구나. 내 편인 누가 있구나. 이게 정말
신뢰도 깨졌고, 음. 믿음도 깨졌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못 믿게 됐는데도 옆에 와서, 뭐, 이렇게 밥이라도 먹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제 제 성격이 좀 못 돼서 툴툴대기는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 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유가족 분들한테 좀 반성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힘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아직 좀 제대로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랬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지 하는 반성이 좀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힘이 되었나요, 두 분한테? 그럼요. 우리 확인받고 싶어서. 아주 큰 힘이 됐죠. 사실 그동안 지금은 이제 좀 뜸하지만 그동안 그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간담회 자리에 이제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께 꼭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렸었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는 이천 화재 공장에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저기 울산 화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현장에 가족분들이 가서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느껴졌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우리가 겪은 경험의 깊이만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커지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 행복한에 있을 때요. 5.18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자네 마음 안 해. 그냥 울어서 푸르소. 안 해. 이 얘기 한마디에 그냥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그 가족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저희는 알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알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연대의 힘은 크다. 네, 다음 챕터 마지막 챕터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록, 공동체 회복. 이건 우리 처장님께서 하시죠? 네, 이 첫 문장이 참사 이후 8년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를 기록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공동체 회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장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또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어렴풋이나마 좀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 9장이 아니고 이 챕터 9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 공동체의 회복, 이 부분은 꼭 심독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읽었다고 꼭 심독하라고. 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록하고 그렇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이게 종합 보고서를 읽어주고 이 종합 보고서의 내용을 말하겠어요. 어쨌든 가족부터. 그 말씀을 좀 이정현 변호사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고 내심. 그랬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특이한 유가족들입니다. 뭐냐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광신적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아마 가협 자료실에 가면 아마 한 400테라 이상의 자료가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도 200테라 이상의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 공공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다 일일이 손으로 띄어서 발로 띄어서 모은 거거든요. 이게 일기특조위라든지 그다음에 선조위, 서참위의 기본 그 자료로 제공되었고 이게 조사에 활용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기록이 활용돼야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또 발전해야 될지 이런 방향들이 아마 우리 서점이 종합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게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 뭐 지금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네. 저는 그 최근에 그 12구 참사 관련돼 가지고 또 참여 요청도 받고 조금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다시 보게 된 게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그 전개가 되었는지를 보면서 좀 다시 이 참사라는 것이 얼마나 연대의 힘으로 치유가 되는지, 그렇지만 그 치유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히스버러 참사가 1989년인가 아마 영국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96명이 눌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 22년간 계속됐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런 경험이 영국 사회에 그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대해야 된다라는 영국 사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국 사회는 어떤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족들의 그 요청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들을 나름대로 공동체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됐거든요. 어쩌면 우리 세월호 참사도 향후에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진실 규명 과정들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참사로 인한 치유라는 것은 뭐 특별조사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고 해가지고 그 치유가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특정 피해 지원책을 지원해 줬다고 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그 치유는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거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처장님 제 말 잘했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공동체 회복과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사회 참여라든지 다시 회복되는 것과 공동체와 다시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진상규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아젠다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모여야 돼요.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모여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진상규명이라든지 뭐 피해자 회복이라든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던져만 놓으면 이게 목표가 없어져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좀 더 연대하고 좀 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에 다시 편입되는 시기가 더 빨랐을 수 있었을 텐데 또 공동체 회복도 더 빨랐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 나온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질문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 뭔가.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질문 다음에 뭔 질문을 해야 되고 이걸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국민들이 보시면. 우리 연구진들도 그러잖아. 진상규명 한다고 하는데 진상규명이 뭐지?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침몰 원인이 진상규명이야, 아니면 구하지 않은 게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뭐 이걸 다 뭐 메꾸려고 했던 게 진상규명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딱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또
진실을 알고 싶은 건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걸 합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음 기회에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뭔지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가시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비버리 힐스버러의 유가족 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당신은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You Don't Never Alone이란 Walk Alone인가 맞아요? 네, 그런 노래인데 한번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게 영국 축구팀 리버풀의 응원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월호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끝까지. 자, 준비한 시간은 다 됐고요. 너무 길었어요. 제가 말을 마지막 많이 멘트는 했죠? 우리 사무차장님이 꼭 해주시는 멘트가 있어서, 자, 사무차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매번 이렇게 부탁만 드리고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